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77회입니다. 이광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상을 받으면 그대로 부하들에게 나눠줬고 음식도 병사들과 똑같이 먹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높은 벼슬에 많은 녹봉을 받았지만 집에는 간신히 먹고 살만한 정도의 재산밖에 없었다. 그는 한 번도 집안의 재산에 대해 물은 적이 없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크고 원숭이처럼 팔이 길었는데 활쏘기에 뛰어난 것은 일종의 천부적인 재능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활쏘기를 배워도 그를 크고 그를 따를 수 없다. 그는 말주민이 없었고 말수도 적어 친구들과 있으면 항상 땅에 군 긴령을 그리고 활쏘기를 하여 지는 사람이 벌주를 마시는 시합을 하였다. 그는 평생을 이처럼 활쏘기를 낙오로 삼아 살았다. 그가 군대를 인솔하여 행군 중 식량과 식수가 부족할 때 수원을 찾게 되면 모든 군사들이 물을 마신 뒤가 아니면 마시지 않았고 모든 병사들이 식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도 식사를 하였다. 이렇게 관대하고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스스로 그를 정리하고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의 발쏘는 방식은 적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더라도 수십 걸음 이내가 아니어서 한 발에 명중시키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며 쏘지 않았는데 일단 쏘았다 하면 활치 소리와 동시에 적이 쓰러졌다. 그래서 그는 병사를 거느리고 작전 수행할 때 자주 공경에 빠져 고생하였으며 그가 맹수를 쓸 경우에도 맹수에게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 불운한 장군. 황무제 6년 이광은 후장군이 되어 대장군이 위친과 함께 흉노를 전파했다. 그런데 많은 장군들이 적의 머리를 베고 포를 잡은 공로로 제후가 되게 됐지만 이광은 군대는 그러한 공을 쳐본 적 없었다. 2년 후 이광은 4천여 병사를 이끌고 우북평에서 흉노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박망우 장군이 이만의 기병을 이끌고 이광과 함께 출전하였다. 양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군하였다. 이광의 군대가 수변지점 행군할 때 흉노 자연인 왕이 이끄는 4만여 명의 기병에게 포위되었다. 병사들은 모두 매우 겁을 먹었고 이광은 곧 그의 아들 감에게 적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감은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흉노병의 포위를 돌파하여 적의 자원을 부리시고 돌아와 말했다. 흉노병은 쉽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병사들은 마음을 놓게 됐다. 이광은 모든 사병들에게 원형으로 진을 치게 하여 모두 적군을 향해 하였다. 흉노병들을 맹렬하게 증오하여 화살을 포성하기 전에 포복했더니 한나라 병사의 반수가 죽고 화살도 거의 떨어졌다. 이광은 병사들에게 활의 실을 잡아 화살을 겨누고 쏘지 말도록 명령하고는 자기가 큰화로 적의 부장을 쏘아 쓰러뜨리고 잇따라 몇 명을 쏘아 죽이니 흉노의 공세가 점차 약화되었다. 이때 날이 어두워지자 병사들은 모두 하얗게 얼굴빛이 질렸다. 하지만 장군은 오히려 대인자해갖고 더욱 부하들을 격려해 주었다. 군중의 병사들은 이후 모두 이광 장군의 용기를 존경했다. 이튿날 다시 작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박마의 군대가 도착해 흉노적을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그러나 한나라 군대는 피로 이자 추격할 수 없다. 이 싸움에서 이광의 군대는 거의 전멸당했다. 전쟁이 끝나고 기원한 한나라 번영에 의하여 박마우는 지차하여 합류가 늦음으로 참수제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속정을 내고 평민이 됐으며 이광은 공과 제가 비슷하여 상이 없었다. 그의 이광은 당제 이체와 함께 한 문제를 모셨다. 경제 때 이체는 공로가 사이 이미 2천석의 공안이 되었는데 이체는 무제 때 대항의 성상이 되었고 무제 5년 경거장으로 임명되었다. 이광은 일찍이 기상을 점치는 음양과 왕석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나는 한나라에서 흉노 정부를 시작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그리고 각 부대의 교위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 재능이 중간 제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흉노 토벌이 공공으로 후작을 받은 자가 수십 명이나 돼 있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봉업을 얻을 조그만 공공조차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내 관상이 후작의 봉해질 창이 아니라는 말이요? 아니면 내 운명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 이에 왕식이 장국에서 스스로 생각하셔 일찍이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광은 내가 농수태수를 지낼 적에 강족의 반란을 일으켰소. 그때 내가 그들에게 토항을 건조하여 항복한 자가 800여 명이었는데 나는 그들을 속이고 모조리 죽여버렸소. 지금까지 크게 후회되는 것은 오로지 그일 뿐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왕석은 이미 항복한 자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군께서 자기를 얻지 못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다. 어찌 구차하게 변명하리요. 2년 후 대장군 위청은 대군을 이끌고 흉노 토벌에 나서는데
이광은 여러 차례 출정을 하였지만 무죄는 그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한참을 지나 비로소 그의 출정을 허락하여 그를 진장군에 임명하였다. 위청은 포를 잡아 흉노 선우가 있는 것을 알려고 스스로 정예공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이광에게는 우장군과 합류하여 동쪽길로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동쪽길은 우회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멀었고 또 대군의 형과 수경을 하기에는 물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광이 위청에게 간청했다. 저는 전장군인데 대장군께서는 저를 옮겨 동쪽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흉노와 계속 싸워왔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선우와 대적할 기회가 생겼으니 아무쪼록 선두에 서게 하시어 선우를 잡지 못하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지만 대장군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떠나기 전에 황제에서 신신당부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이광 장군은 노력인다 불운한 장군이요. 절대 선우와 맞붙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요. 또한 대장군은 당시 공의 직을 잃고 중장군으로 있던 공선호와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의 공을 세워주고 싶다. 이광도 당시 내망을 하고 있는데 그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장군은 듣지 않았고 장서에게 문서를 보게 이광의 막부를 보내어 이광에게 대장군은 그대에게 즉시 공문의 명령을 준수하기를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우장군의 부대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광은 매우 신기하 불편해져서 대장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우장군과 함께 출발했다. 그런데 동쪽길을 알고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대장군과 합류하기로 약속한 곳에 뒤늦게 도착했다. 이때 대장군이 이끄는 주력 부대는 선우와 접전을 했지만 선우를 사로잡는 데는 실패한 채 설쳐오고 있다. 그리하여 사막을 건너고 있을 때 비로소 이광과 우장군의 군대가 만났다. 이광은 대장군을 알아낸 뒤 자기의 군중에 들어왔다. 대장군은 장사를 파견하여 이광에게 양식과 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광과 우장군에게 길을 잃은 경위를 물었다. 위청은 황제에게 상소하여 작전의 상세한 국제를 보고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광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장군의 장사는 이 이광희의 부하들에게 대장군의 막부로 가서 대직신문을 하자고 급하게 제출하였다. 이에 이광 장군이 말했다. 부하들에게 죄가 없으면 오직 내 자신이 잘못하여 길을 잘못 든 것이다. 나는 직접 대장군 막부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 이광 장군은 자기 막부로 돌아와서 부하들을 불을 모으더니 하늘을 우르르 크게 탄식하였다. 내가 이제까지 흉노와 70여 차례 싸웠다. 이제 다행히도 대장군을 따라 선우의 군대가 맞붙는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대장군은 나에게 멀리 우회하도록 명령을 하여 또 길을 잃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더욱이 내 나이 벌써 60이 넘었는데 어찌 다시 또 필요와 대질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는 바로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 자기라 했다. 이 소식에 정군의 장군과 병사들은 모두 울었다. 백성들도 그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노인이든 장이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남은 우장군은 심지에 넘어가 참명의 죄에 해당하였으나 속죄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 빈민해졌다. 이광에게는 당우, 초, 감이라는 아들이 셋이었는데 모두 난관이었다. 언젠가 천자가 하늘과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다소 불순하게 행동하다 당우가 하늘을 치자 하늘은 도망쳐버렸다. 이 당우에게는 능이라는 이름의 유복자가 있었다. 이광이 군주에서 죽을 때 이감은 초기 장군을 따라 출전했다. 이광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성상의 신분으로 효경제 농리 공지를 침무한 죄로 형력에 넘겨져 처벌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체 역시 자살해버리고 신문을 받지 않았으므로 거의 봉건 모수되었다. 얼마 후 이감은 대장군의 위청이 자기 아버지를 묘한 것에 원한을 품고 대장군을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대장군은 이 사슬을 숨겼다. 얼마 후에 황제를 모시고 옹현에 간 이간이 감청구에 도착하여 사냥할 때 위청과 친척이었던 조기 장군 각개병이 이감을 사살하였다. 몇 년이 지나 천안 2년 가을 이사 장군 이광리가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흉노의 우연함을 기련천산에서 공개하였다. 이때 이룡에게 그의 보병사수 5천 명을 거느리고 그인에서 출병하여 북쪽으로 천여리를 징계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흉노의 군사들을 분산시켜 이사 장군 쪽으로만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룡을 사로잡은 후 선우는 평소 그 집안의 명성을 들어왔고 전투에 임해서도 용감하였으므로 자기의 딸을 이룡에게 시을 보내어 그를 존귀해 주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룡의 모친과 처자를 몰살시켰다. 이후 이씨 집안의 명성은 쇠락하였고 이씨 집안의 문격이었던 농수의 사대부들은 모두 이를 수치로 여겼다. 흉노의 열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흉노의 역사, 흉노의 시조는 하우시의 후대로서 순유라고 정해진다.
당과 우 일회 이전에 산흥, 음윤, 훈육 등의 부족은 북쪽 병기에 기감해서 목축 활동을 따라 거주지를 바꿨다. 그들이 키우는 가축은 주로 말소, 양이었고 낙타, 나귀, 노새, 버새, 도도, 탄핵 등이 그곳의 특산이다. 그들은 물과 풀을 찾아 거주하기 때문에 성곽이나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또 농업 경작에 종사하지 않았다. 다만 부족 수령은 각자 분봉된 영지가 있었다. 문자는 시간을 넘고 말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약속하였다.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곧 양의 등을 타고 갓소리를 연습하여 새나 쥐를 잡았고 조금 크게 되면 여우나 토끼를 사냥하여 먹을 것을 잡았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새나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선결하였고 전쟁이 발생하면 모두 전투에 참여하였다. 호전은 그들의 타고난 천성이었다. 그들이 원거리에 사용하는 무기는 활과 화살이었고 단거리에 사용하는 무기는 칼과 짧은 창이었다. 싸움이 유리할 때는 계속 진공하고 불리하면 곧 후퇴하였는데 도망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이익을 보면 앞을 다투고 예의 따위를 고려하지 않았다. 흉노는 군왕이야 모두 가축의 고기를 주식을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고 그 털을 몸에 뱉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약자들은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었다. 건장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노약자들을 경시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후처를 아내로 맡고 형제가 죽으면 그 가족이 죽은 자의 처를 자기의 처로 삼았다. 그곳 풍속에서는 모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이나 자와 같은 것은 없었다. 하왕조가 살아가자 공료는 직관의 직무를 잃고 서용의 풍속을 기획하시며 비례 성읍을 건설했다. 302년 뒤 흉직이 고궁담오일을 봉기하자 그는 기사나라로 떠났다. 어린 백성들이 담보를 따라와 기사나라에 정주하고 주나라를 채웠다. 100여 년 뒤에 주나라 스백창이 견의실을 정벌하였다. 10여 년이 지나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고 나급의 성읍을 지은 뒤 다시 풍월에 살았다. 그는 육리를 경수와 낙수 북쪽으로 추방시키고 그들 하여금 그것을 황복이라 불렀다. 또 200년이 흘러 주왕조가 살아가있다. 그러나 모강은 여전히 계룡적을 공격하여 단지 4마리의 흰 늑대와 4마리의 흰 사슴알을 잡은 채 회공하였다. 이때부터 황복에서 조공을 받지 않았다. 이때 주나라는 보행이라는 법률 조문을 제정했다. 모강 이후 200년이 지나 주 유왕은 포사를 총량가도로 인하여 산후에게 죄를 지었다. 신호는 화가 나서 계룡과 동맹을 맺고 주 유왕을 여산하늘에 죽였으며 주나라의 초를 점령하고 아울러 경수와 미술대를 초래했고는 늘 중국을 침공하면서 괴롭혔다. 진양공이 군대를 일으켜 주나라를 구원했다. 22년이 지난 뒤 용적이 나급을 쳐들어와 주 양왕을 공격했다. 양왕은 정나라 범으로 달아났다. 당시 진과 진나라가 강국이었다. 이로부터 100년 뒤 진도공은 유왕을 용적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고 용적의 군장 역시 진나라의 사신을 확인하여 진왕을 아련하였다. 이 무렵 조나라 무령왕은 조나라의 풍속을 기획하여 흉노의 보복을 입고 말 타고 발소하는 것을 배워 북쪽으로 이모와 노변을 격파했다. 흉노 역사의 연걸, 묵돌 선우. 당시 동호는 강국이었고 월치 역시 흥성하였다. 흉노의 선우는 이름이 두만이었다. 두만은 진나라의 군사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북쪽으로 옮겨갔다. 12년 뒤 몽염이 죽고 제후들이 모두 진나라를 배반하여 중원에 소란이 발생하였다. 진나라가 병영을 지키기 위해서 보냈던 제수들도 모두 떠나갔다. 흉노는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점차 황하 이남의 땅을 잠식하고 이진과 같은 곳에서 중국과 대치하였다. 두만 선우에게는 묵돌이라는 태제가 있었다. 훗날 두만이 총애하는 왕후가 또 아들을 낳았다. 두만은 묵돌을 폐하고 대신 왕후가 낳은 아들을 태자로 세우려고 생각하고 묵돌을 월지의 인지로 보냈다. 묵돌이 월지로가 인질된 후 두만은 곧바로 월지를 공격하였다. 흉노의 침입을 받은 월지는 묵돌을 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묵돌은 좋은 말을 훔쳐 그 말을 타고 흉노로 도망쳐왔다. 두만은 아들이 매우 용감하다고 생각하여 1만 개의 기병을 통솔하도록 명했다. 묵돌은 일종의 소리나는 화살을 만들게 하는 한편 그의 기병들에게 발소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내가 소리 나는 화살을 쏘거든 너희들은 계속 내가 쏜
표지에 활을 쏘아라. 따르지 않는 자는 목을 베겠다라고 명령하는 정부를 이끌고 사냥을 하였다. 묵돌은 소리나는 화살을 새나 짐승을 쏘아 맞추고는 자기의 명에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뱉다. 그러더니 묵돌은 이번에는 자기의 에마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그러자 호화 가운데는 멈칫하면서 화살을 날리기를 망설인 자가 있었다. 그때도 묵돌은 적세에서 그들을 베어버렸다. 얼마쯤 지나 묵돌은 소리나는 화살로 자기가 총애하는 애척을 쏘았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 감히 사살하지 못했다. 묵돌은 역시 그들을 베었다. 얼마가 지나 묵돌은 또다시 사냥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 두 마리의 에마를 쏘았다. 그러자 이제 부하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를 따랐다. 묵돌은 이로써 부하 전원이 자신의 명령대로 움직여 자신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는 곧장 아버지 두만 선우를 따라 사냥을 나가 두만을 향해 소리나는 화살을 날렸다. 그러자 그의 곁에 있던 부하들은 묵돌의 화살을 따라 일제히 화살을 날려버렸다. 두만은 이렇게 하여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묵돌은 이어서 계모와 이복 형제 및 복종하지 않은 중세를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선우의 자리에 즉위하였다. 묵돌이 선의에 즉위할 무렵 동호족의 세력은 매우 강성하였다. 묵돌이 아버지 두만을 죽이고 선우 자리를 빼앗았다는 소식은 바로 동호왕의 귀에 들어왔다. 그러자 동호왕은 사자를 보내어 죽은 두만이 애지중지하던 천리마를 양도하라고 요구했다. 묵돌이 측근과 언론인데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천리마는 우리의 흉노의 보배오니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묵돌은 한 마리 말을 아끼기 위해 이웃 나라와의 우위를 저버릴 수 없는 일이다 라며 동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요구에 응했다. 묵돌이 자기들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 동호는 흘망하고 다시 사자를 보냈다. 이번에는 묵돌의 부인 중 한 명을 달라고 요구했다. 묵돌이 측근에게 언하자 이번에도 그들은 모두 성을 냈다. 동호 사람들은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부인까지 요구하더니 어디 공격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묵돌은 이웃 나라에게 어찌 계집 하나를 아낀다는 말인가 라면서 자기가 총애하는 부인 한 명을 동호에 보냈다. 그러자 동호는 더욱 더 교만해지더니 엮고 흉노의 국경을 마구 침범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흉노와 동호의 중간에는 천리에 걸쳐 사람이 사는 집안치 없는 불모의 황무지가 펼쳐졌다. 동호는 묵돌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통과했다. 그대들 흉노와 온 나라의 경계가 된 황무지는 그대들 흉노는 갈 수 없는 곳으로서 나는 그것을 묻기를 원한다. 묵돌은 또다시 측근들과 언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차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다. 시도 되고 안 져도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 예전과 달리 묵돌이 경고했다. 땅이나 나라의 근본이다. 어찌 마음대로 준다는 말인가. 그러고는 동호에게 줘도 좋다고 말한 자들을 모조리 베어버렸다. 그러더니 당장 말에 오르면서 한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행동이 늦어 뒤에 도착한 자는 베어버리겠다 라면서 풍사를 크고 동쪽으로 진기하여 동호를 지시했다. 그때 동호는 묵돌을 업신여기고 있으므로 방비를 초래하고 있었다. 묵돌의 군대는 순식간에 동호를 격파하고 왕을 죽여 없앴다. 묵돌은 동호를 격파하자 곧바로 서쪽으로 진기하여 월치를 펴주시겠고 남쪽으로 무분왕, 백양 하나망을 편탄하여 진나라의 몽여매에 빼앗겼던 흉노 땅을 모조리 되찾았다. 당시 한나라 군대는 항우와 서로 정탈하고 있어 주군은 전람으로 지쳐 있었다. 이로 인하여 묵돌은 강력해져서 병력은 32만에 이르렀다. 새가 모여들듯 구름이 흩어졌다. 순유에서 도망까지 천년이 지나는 동안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으면 때로는 분리되어 시대가 대단히 오래되었으므로 그들의 가게를 확장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묵돌이 이르러 흉노의 세력은 가장 강력해져서 북방의 수많은 부족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중국과 적대하였다. 이후 비로소 선우의 가계와 개선 그리고 관직 명칭에 대한 기록이 가리겠다. 흉노는 좌우 현황, 좌우 농령화, 좌우 대장, 좌우 대도비, 좌우 대담호, 좌우 골도 등의 관직을 순차했다. 매년 저번에는 군장들이 세우고 있는 왕정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고 제사를 지냈다. 흉노의 범죄는 살인에 의도하였다면 비록 칼을 뽑아 한 척의 상처를 나게 한 경우도 사형이 차고 도둑질에 살아온 개시사를 멈추하며 가벼운 죄를 범한 자는 태형이 청하고 중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이 차도록 규정하였다. 옥에 가두는 것은 최장 10일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옥에 갇힌 사람은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 선우는 아침 일찍 영지를 나와 떠오르는 해를 경배하고 저녁에는 또 달에 경배했다. 그의 자리는 항상 자책 있고 독적을 향해서 앉았다. 그 뒤 묵돌 선우는 또 국전하여 혼유, 구라, 정령, 격권, 실리 등 많은 부족을 항복시켰다. 국내의 모든 기족과 대신들은 마음속으로 묵돌 선우를 매우 경무하고 참으로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사신에게 노약자와 마른 말만 보여주는 까닭은 고조가 중국 천하를 평정하자
천하통일 유황시 거물입이 되었다. 고조는 천하를 평정하자 한왕신을 대나를 파견하여 마법의 도읍을 장악했다. 흉노는 대규모로 마법성을 포위공하여 한왕신은 항구하였다. 흉노는 한왕을 넘고 기세를 몰아 남쪽으로 태원을 공개하고 진양성까지 육보하였다. 고조는 먼저 사람을 보내 정탐하도록 했다. 그러나 묵돌은 이미 한나라 정탐군이 온 줄 알고 군대와 살찐마들을 모두 숨겨놓고 노약자와 이쪽 마른 마들을 내놓아 보이도록 했다. 정탐군이 돌아가 고조에게 묵돌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고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유경을 보내 살펴했다. 그러자 유경은 돌아와서 무릇 전쟁을 하는 두 나라는 서로 자기들이 강한 점을 자랑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도 노약자와 초라한 말들을 보이는 것은 피치 무슨 업무가 있는 듯합니다. 공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이에 고조는 크게 화를 저놈이 망대 말을 해 병사들이 사기를 끄끄러대는구나. 그리고는 당장 유경을 잡아 가도록 하였다. 고조는 곧바로 흉노 토벌군을 표시해서 스스로 신장하였다. 대부분 보병이었고 총 32만이 달았다. 때는 바야로 겨울이었는데 혹한이 내습하고 설상가상으로 눈이 내렸다. 한나라 군대는 악전고투에 연속했다. 병사들은 혹한으로 인하여 열에 두세 명은 손가락을 잃었다. 묵돌은 패배한 척하면서 도주하여 한나라 군대를 유인하였다. 한나라 군대가 묵돌을 죽였을 때 그는 정예군을 뒤에 감추고 일부 쇠약한 병력만을 내보냈을 뿐이다. 완전히 흉노를 얕보게 된 한나라는 정군을 동원하여 북쪽으로 흉노를 죽였다. 고조는 먼저 평성지방에 도착했는데 추격을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대일이 길게 늘어져 후속 보병 부대는 아득한 후방에 처져 있었다. 묵돌은 정예 기병 40만 기를 파견하여 고조를 백등산에서 완전히 포했다. 7일 동안 한나라 군은 백등산 내에서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마침 묵돌은 자기가 합류하게 되어 있던 한왕신의 장군들이 약속 날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그들이 한나라와 밀무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였다. 또한 왕후의 말도 받아들여 포위명의 일부를 부렸다. 그러자 고조는 모든 병사들에게 활과 화살을 지어 힘껏 당기라고 명령하여 화살까지 흉노에게 향하면서 포위가 풀린 곳으로 단숨에 달려나가 간신히 본대로 합류하였다. 묵돌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출두했다. 한나라 군대도 본국으로 출두했다. 고조는 돌아오자마자 묵돌의 업무를 기보했던 유경을 식봉하면서 그대 말을 듣잖아 백등산에서 큰 곤욕을 쳤어. 그때 거짓을 아는 자는 엄벌하겠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맨 먼저 정탐했던 부하를 치행시켰으며 한편 유경의 뱃살을 올려줬다. 이때 유경이 고조에게 알았다. 지금 무력으로는 도저히 흉노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공수로 말씀이지만 큰 공주님을 순에게 시집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도 공주님을 정실 부인으로 맞을 것이며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분명히 제자로 삼을 것입니다. 묵돌은 폐하의 사이가 되고 그가 죽으면 폐하의 외손자가 서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흉노는 점차 신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고조는 참 좋은 생각이오 라며 찬성했다. 하지만 영혼이 이 말을 듣고 밤낮으로 울며 사정했다. 제게는 오직 딸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 딸을 어떻게 흉노에게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고조는 할 수 없이 후궁 중 한 명을 큰 공조 속에서 유경과 함께 흉노로 보냈다. 한나라와 이 흉노는 드디어 같이 맹약을 맺게 됐다. 한나라는 유경의 제안대로 사자를 보낸 황족의 딸을 공주라고 속여서 서너 개씩 보내면서 매년 일정량의 소음, 비단, 술, 양식을 헌납하게 하고 형제하고 되는 족계약을 맺고 같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은 묵돌도 한나라에 대해 침략 행위를 상하게 됐다. 그 뒤 한나라를 배반한 연왕 노관이 부하 수천 명을 이끌고 흉노에 투항 상고군 동쪽에 출마하여 주민을 괴롭혔다. 어느 날 묵돌로부터 여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보냈다. 그것은 희롱을 넣어놓은 편지였다. 톡톡이 망신을 당한 여통은 당장에 흉노 토벌을 내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이 이걸 말렸다. 영명하시고 현명하신 선제께서도 평소에서 포위되어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여우는 하늘없이 출병을 중지하고 회축을 결수할 수밖에 없다. 살 것이냐 합행할 것이냐. 문제가 제기하자 당시 흉노와 합친족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 3년 5월에 흉노의 우연왕이 하남역에 침입하여 상군의 역사를 공격해왔다. 그 다음에 묵돌 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산이 한나라에 도착했다. 천재가 세우신 흉노의 대선후 정중히 황제의 문론이 평안하신가. 일찍이 황제께서 화친을 언급하고 서신중의 뜻이 부합하여 쌍방이 모두 매우 좋아했어. 그런데 한나라 구경관리들이 우연왕을 침묵하고 모욕을 주어서 우연왕도 선우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나라 관리들과 서로 대항하면서 쌍방 군왕의 면역을 단절하고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이관시켰어. 우리 군대는 하늘의 각오와 단련된 병사들과 강건한 말로 물질을 멸망시키고
왕강이 저항한 자들을 모두 참살하여 그들 모든 시민이 항복하도록 하였소. 아울러 그 인접 26개국을 평정하여 완전히 통합되었고 국방은 이미 안정되었소. 나는 무기를 거두고 병사와 말에 휴직을 주며 과거의 불행한 일은 없애고 종전의 맹약을 회복하여 병정의 백성을 안정시켜서 오래전부터 계속된 우호관계에 순응하여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늙은 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대대성으로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그 얼마 위에 묵돌이 죽자 그의 아들 제육이 즉위하여 노상 선우라고 칭하였다. 노상 선우가 즉위하자 문제는 고제제에 따라 황족에 따라 공주를 꾸며서 선우에게 시집보내기를 하고 옛나라 출신의 방관 중황제를 사고 확인했다. 중황제는 충로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한나라 조정은 그를 강제로 보냈다. 그러자 중황제는 강제로 나라를 보낸다면 나는 반드시 한나라의 화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노직에 도착하자마자 곧 선우에게 항거했고 선우는 그를 매우 신임하고 충성했다. 충노들은 한나라의 비단이나 면 음식 등을 좋아했고 이에 중황제이 선우에게 진흥하였다. 중노는 인구로 본다면 한나라의 일개 공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의 피치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의식과 풍습이 한나라와 달라서 한나라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우께서 지금 흉노, 본래의 관습을 버리고 한나라의 물건을 좋아하신데 이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한나라가 자기 나라 물자를 이해할 만한 통로를 내놓게 되면 홍로는 완전히 한나라에게 종속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한나라의 비달이나 면을 입은 자에게는 그것을 입혀서 가시바 속을 달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면은 곧 여지없이 찢어지고 모피와 수피가 얼마나 뛰어난 물건인지 알게 되겠습니다. 또한 한나라의 음식을 모두 필요 없다고 부리셔서 중로 이 제품이 얼마나 편리하고 맛이 좋은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한나라 사신이 중로의 풍습은 노인을 천단다고 말하자 중앙제는 사신을 휴장을 묻다. 그들들 한나라 풍습으로는 젊은이가 병정 수비용으로 종할 때 늙은 부모가 자신들이 아끼서 남겨놓은 따뜻한 의복과 맛있는 음식을 막 출발하는 아들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요 라고 한나라 사신이 대답하자 중앙제는 중로 사람들은 전쟁을 가장 큰 대사로 여기고 있어. 그들 노약자들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건강한 젊은이에게 먹이는 것이요. 다시 한나라 사신이 하지만 흉노는 부모 자녀가 모두 한 침묵 속에 거주하며 아비가 죽으면 아들이 계모를 아내로 삼거나 형제가 죽으면 나머지 형제가 미망인들을 모두 자기 아내로 삼거나 하지 않소. 게다가 흉노는 관을 쓰고 띠를 매지도 않으며 조정에 일도 없어라고 말하자 중앙제는 흉노의 풍습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것을 거짓을 마시며 그 모피를 입소. 가축은 풀을 먹고 물을 먹지 않게 언제든지 이동하는 것이요. 일단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말을 타고 활을 쏘며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규약은 간략하여 실행하기 쉽고 군신관계도 매우 간단하여 나라의 정치가 마치 한 인간의 신체와 같소. 자신의 부인이 죽으면 꼭 그들의 철을 서로 삼는 것은 종족의 전멸을 막기 위하며 때문에 흉노는 언뜻 보기에는 무난한 것 같지만 성취에 또한 무난하지 않소.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부영의 철을 자신의 철로 삼지 않지만 친척간에 점점 사이가 멀어져 서로 죽이고 심지어 성시조라도 바꾸기까지 하지 않소. 이 모두 겉으로만 올바르게 꾸미기 때문이다. 이후 한나라 사신이 무슨 말을 꺼내면 중앙제는 한나라 사장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고 이것들은 국노에게 보내오는 비단, 면, 쌀, 누르의 수량이 충분하고 품질이 좋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은 무슨 말이 필요한가? 수량이 충분하고 품질이 좋으면 그걸로 족하고 만약 수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저조할 경우에는 가을 수확기에 기마들을 몰아 그들의 경작물을 유리량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밤낮으로 선우에게 한나라와 틈을 내보겠다. 그러자 선우는 한 달여 요새 안에 머물러 비로소 출조했다. 한나라 군사가 이를 추격했으나 정관 없이 곧 회군하였다. 모압에서 벌어진 일. 지금의 황제가 즉위한 뒤 한나라는 화친 맹약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선우를 후대하였으며 변경무역을 계속 개방하여 그들에게 풍부한 물자를 보내주었다. 흉노는 이후 신우 이하 모두 한나라와 친하게 되어 장선리로 오고 다녔다. 선우는 국경을 넘어서 말했다. 내가 위사를 포로로 잡게 된 것은 천명이로다. 하늘이 그들을 지켜 나에게 전해주시다. 그런 일을 위해 위사를 천왕으로 칭하였다. 원래 한나라 군대는 선우가 마음에 진입하게 되면 그 군사를 파견하여 선우를 공격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선우가 오지 않았으므로 한나라 병사의 배치는 흔히로 되어버렸다. 한편 한나라 장군 왕위의 부대는 원래 델나라에 출발하여 흉노의 보급부대를 공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선우가 이미 철수했다고 들었으나 흉노의 군사가 많음을 들어하여 감히 진격할 생각을 못하였다.
한나라에서는 왕위가 원래 이번 작전을 세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징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사형에 처하였다. 이로부터 흉노는 화친을 단절하고 교통의 요충지인 요새를 공략하여 수도 없이 한나라 변방을 약탈하였다. 그러면서 흉노는 재물을 탐하여 여전히 교육을 좋아하고 한나라 재물을 선호하였다. 한나라 역시 계속 변경무역을 개방하여 그들의 마음에 영합하였다. 이상으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